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주차 강의는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주차와 3주차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이 우리의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제가 과연 사회복지적인 성격,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또 파생되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또 협치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다뤄보고요. 마지막 주제로는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재정 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의 실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다룬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원들이 가정 방문을 하였다. 자, 성직자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인보관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회 방문원은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인보관 운동은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인보관 운동은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두었다. 자, 5가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찾으셨는지요? 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보관 운동은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개인주의나 급진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보관에서는 3R,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residence, 그리고 실제 실태를 조사하는 research, 그리고 사회를 개량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reform이라고 하는 3R이 기본적인 인보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환경 변화에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스스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 도태되어 줄 수 있는 적자 생존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COS라고 하는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의 원인, 책임이 빈민들 스스로에게 있다. 그들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나태함, 여기서 문제가 파생된다고 봤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둔 접근 방법을 취한 것이 자선조직협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11회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출제가 되어졌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5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2007년도에 사회적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2012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관 사업 분야가 개편되고 2012년 사회부장 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변경을 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변화,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사실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기존에 5대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이라고 하는 5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졌던 것들이 사회복지관의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사례관리를 하는 기능,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기능, 이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2012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보기에 있는 2012년도 사회부장 기본법상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존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족,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사회 서비스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와 관련하여 1990년대에 일어났던 변화는 뭘까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1번 전부처복지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되어졌다. 사실 이 내용은 2012년, 13년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번과 같은 문제는 보기는 사실 두 가지의 그 내용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된 것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950년대 약 한 10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던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가 좀 묶였다가 90년대 와서 다시 부활되는 어떤 형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합했다. 사실 이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운영되어드는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992년도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부설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던 서비스 내용 속에 보시면 재가 서비스 혹은 지역사회 보호라고 하는 어떤 영역 속에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없애고 이것을 복지관의 재가복지 서비스로 편입시킨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10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 90년대 후반에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성 중심의 어떤 바깥 일, 직업 활동을 하던 것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실직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녀,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회 활동 참여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방임 문제,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봐줄 수 있는,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어졌던 것들을 법제화해서 지역 아동센터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2004년, 2005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 책임성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지역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 재정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수요나 욕구 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그것을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죠. 자, 2005년도에 2005년 7월부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전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 용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1기는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같은 경우는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15년도 이후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 보장으로 사회 보장의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켰다. 이전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이외에도 보건이라든지 고용이나 노동, 환경, 교육 여러 가지 영역으로 사회 보장 영역을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6가지 화두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본질,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화두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발전되어져 온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라고 개념을 정의할 때는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념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역성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경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동질성,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상호작용이 얼마나만큼 활발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구분짓는 기능이 되는데요. 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들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의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과 재원에 의해서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자기 통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는 국가의 통치기구의 하나라고 본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역시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는 자치권을 과연 누가 부여할 것이냐?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성원인 주민들이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치권의 부여 주체가 중앙정부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부여했느냐 혹은 주민들이 자치권을 부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주민자치다라고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는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통칭해서 지방자치다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의 이념적인 기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분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인해서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혹은 이 중앙 권력의 어떤 비대화, 전제화가 됐을 때 자칫 이 왕권이 무너지거나 약해졌을 때는 국가의 전체적으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방분권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가치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다, 윤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일종의 믿음과도 같은 사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가정적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관념 속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기준에 맞는 어떤 실천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윤리이고, 사회복지 전문직에게는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윤리 강령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사실 좋은 결과가 아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윤리적 가치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과연 사회복지 전문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사회복지 전문직의 선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윤리 강령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관념 속에 있는 가치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와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측면에서 가치를 본다 그러면 사실 지방자치제는 민주정치의 기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보장되어 줄 수 있다. 자,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출발했죠. 데모크라시아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데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뜻하고요. 크라토스, 크라샤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 지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이것을 민주주의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든지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것을 지칭해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구분이 있을 수는 있고요. 자,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 4.15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1인 단독, 북한과 같이 단독 정당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해야 된다. 뭐 출산, 결사,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얘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고요. 네 번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정권 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보더라도 일종의 격변기죠. 한국전쟁 이후에 군사 정권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군부에 의한 어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을 따랐다기보다는 그에 반한 어떤 그 부적절한 형태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양식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국가 권력이 비대화되거나 전제화되는 것을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또 정권 교체라든지 기타 전국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데도 이 지방자치제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제가 갖는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했을 경우에는 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집행이 가능하다. 그 지역마다 중앙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인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해당 지역마다 갖게 되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갖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되는 화두는 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를 발전기, 두 번째는 중단기, 세 번째는 부활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물론 이 시기 구분은 임의로 구분했기 때문에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시기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출발은 1949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지방자치법 제32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률 가운데서는 32번째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라고 하는 법 제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갖는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49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제 지방자치제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된 예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한국 격변기 예를 들면 근대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전쟁 이 시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중절모를 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활동하는 시기가 영화에 소개된 적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중절모를 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활용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뭐 많이 있죠. 영화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56년도에 이제 주민 직선제에 의해서 시장이나 읍장, 면장 선출이 있었고, 58년도에는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형태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60년도에 주민 직선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16이 발발하죠. 그래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1961년 9월에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62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왜? 군부에 의한 정권 교체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한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긴급조치법을 발효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서 보이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문, 지방자치의 부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법률의 전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방자치법이 8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임명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임시적으로 암시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장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을 못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되는 지방선거 실시가 연기됨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91년도에 약 30년 만에 군부에 의한 정권 교체 이후에 30년 만에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95년도 이후부터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에 의해서 뽑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져 오고 있고 올해 4월 15일 날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제4주차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